안녕하세요. 강동진의 증시 포커스 김진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증시를 살펴보고 시장에 맞는 종목 운용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실 한국경제TV의 스티브 강동진 파트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주 전에 뵙고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데 네. 사실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부터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미팅까지 네. 많은 일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좋게 변한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하실까요? 네, 참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 소화해내는 과정에 있는 만큼 지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최근 글로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부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과 ETF 주목하고 계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다루기 전에 최근 글로벌 증시 동향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보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라든지 우리나라도 중소형주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만큼은 좀 코스피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대외적으로는 관세, 대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만큼 좀 종목별, 업종별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최근 글로벌 동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인데요.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세계 증시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관세 분쟁이라든지 등등의 이슈들도 정권 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재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만큼은 좀 코스피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대외적으로는 관세, 대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만큼 좀 종목별, 업종별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최근 글로벌 동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인데요.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세계 증시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관세 분쟁이라든지 등등의 이슈들도 정권 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재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반기에는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강한 1등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반기에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저희 간밤에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분명 호실적은 호실적인데 약간 애매하다라는 네. 반응인 것 같아요. 발표 이후 시간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시장의 기대보다는 소폭 밑돌았다. 네. 그런 호실적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실적 발표? 오늘 그렇지 않아도 밤사이에 엔비디아 실적 이슈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조금 미진했다는 정도였고요. 그렇다고 성장성이 정체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조금 기대감을 갖게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 내용은 좀 모자란다. 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정체되거나 그럴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행되는 그 과정이 좀 울퉁불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덜 나왔고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H20 매출 자체가 빠졌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야 하락했다가도 실적 잘 나오고 다시 기대감 살아나면은 금방 또 주가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루 이 주가 시간에서 좀 빠진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네, 그렇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 짚어봤고요. 이슈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자세한 이슈와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가 25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죠. 13개의 세법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 초면 결론이 어느 정도 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럽다, 그리고 불만이 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인데 전반적으로 정세거든요. 세금을 네. 더 걷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세금을 써야 될 자리가 많은데 맞아요. 현재의 그 재정 상태로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 타겟이 정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정권시장에 거래세도 좀 인상하고 그다음 대주주 요건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좀 세원을 좀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하느니 50억으로 하느니 논란이 많은데요. 이 기준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내용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사실 뭐 코스피 5천 이야기를 했던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조금 컸다. 그래서 조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 많이 힘드셨다 마음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면은 우리 박사님께서는 일시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저희 지지난 시간에 이 금리 인하 얘기할 때만 해도 고용 쇼크와 함께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다 이러면서 25bp 넘어서 50bp에 베팅하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될 만큼 정말 강력하게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PC 7월 소비지출 데이터가 5개월 만에 또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전보다는 가라앉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 전후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ETF 자금의 흐름이 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금리 인하 이슈인데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고 미국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그쵸. 문제니까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력한 금리 인하 의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지금의 경제 주변 여건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논리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도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로 좀 중시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의 그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리라고 그렇게 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연준 의원 중에서도 세 분이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탠스는 그대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거다. 9월에 금리 인하는 이제 좀 임박했다?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번부터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 같다. 그런 시각입니다. 10월, 11월, 12월요. 9월에는 좀 상충되니까요. 네. 좀 싸우다가 결정이 날 거잖아요. 어떤 그쵸. 결정이 날 때 금리를 오히려 2번, 3번 정도 내릴 여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그게 잘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연준의 의원을 바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첨예한 그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5번 정도 연속 동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9월에 안 해도 어쨌든 올해 2번, 3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 가운데도 오늘 저희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예, 예. 우리 국내 시장 금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이 인하하면 그때 가서 조금 인하를 하던 말던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또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는? 국내는 증권 시장의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은 하겠죠. 최근에 조금 대외 증권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증권 시장에 5,000포인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정권 시장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시각이었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ETF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이 글로벌 시장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다라고 하면은 A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AI와 관련해서 뭐 거품론이다 이야기도 나왔고 예.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이 젠슨 왕의 발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 AI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AI는 보기에 따라서 거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AI 현장에 있는 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설비 투자입니다. 계속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는 거고 네. M&A도 활발하고요. 그래서 AI가 현재 위축되거나 그런 유형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투자자들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글로벌 시장에서 AI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더 체감할 수 있는 게 글로벌 빅테크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 또 AI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협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AI는 그렇지 않아도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6개인데요. 이 6개 기업 모두가 M&A가 활발하고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디가 하나가 어디 정체된다든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워낙에 방대하니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네. 좀 곤란스럽지만은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현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 지금 어떤 기업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6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일로 선두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그 다음에 메타도 아주 그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고 M&A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영역을 넓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거기가 6개 기업이잖아요. 네. 6개 기업에 한 개를 더하면은 7개 기업인데 그쵸. 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 테슬라는 조금 IT 쪽하고 조금 멀리 있다 그런 느낌이 들 건데요. 자율주행이 그 네. 핵심이니까요. 자율주행에도 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칩이 들어간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IT화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율주행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파트너로 삼은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많이 알려졌죠.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원래 TSMC의 일거리를 주려고 했었는데 삼성과의 그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삼성을 파트너로 삼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I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이 소식이 사실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호재여서 삼성전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테슬라에게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테슬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죠. 테슬라 주가도 당시에는 올랐고요. 네. 그다음 그 내용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왔고 투자 규모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 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그 개념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칩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물은 엄청난 규모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칩을 누가 생산해 줄 것이냐. 제일로 칩을 잘 생산하는 업체가 대만의 TSMC사거든요. 네. 그래서 TSMC사하고 파트너 계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율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율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TSMC는 워낙에 큰 기업이니까 좀 여의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을 파트너로 삼은 것입니다. 아예 삼성만. 예, 아예 삼성이 독점으로 네. TSMC에 칩을 생산해 주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네요. 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칩을 생산하는 그런 유형으로 삼성이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삼성도 경험이 되는 것이고 네. 또 TSMC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서로 위인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온 디바이스 AI와 마찬가지거든요. 온 디바이스 AI. 예, 온 디바이스 AI. 네. 그것과 관련돼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두 기업에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말 호재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에 관심 있는 국내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지금 현재 삼성의 주가가 사실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도 비싸다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러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를 비롯해서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럼 어느 정도 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워낙 또 성장성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7만 원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4만 원대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4만 원대부터 올라왔는데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 시각이 시장에서 대체적인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7만 원대 올라온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그 재료가 7만 원으로 올라서는데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뭔가 더 있어야 한다. 예, 앞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와의 계약은 주가가 7만 원대 올라오는데 이미 썼다 그렇게 보시면 썼다.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추가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하고의 자율주행차 칩 위에에도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칩 공급 계약이 다른 IT 기업들하고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호적으로 10만 원대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10만 전자 갈 수 있을지 가서 좀 많은 분들이 또 환하게 웃으실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 시간 또 박사님께서 ETF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예. 사실 ETF 소개해 주신 이후로 정말 좋은 흐름 보인 ETF들이 많아가지고 예. 우리 박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쯤 ETF를 시작했으면 저도 지금 굉장한 수익이 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예. 현재 ETF 근황은 좀 어떤지 일단
글로벌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과 S&P 500부터 좀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종목이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는 미국 지수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워낙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 S&P 500에 대한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S&P 500과 관련된 ETF를 해야 되겠다는 수요자들이 거기 이미 파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올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체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냐면은 간판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까지는 워낙에 큰 규모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일로 많이 나간 용어가 뭐라고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AI 아닌가요? AI와 관련된 온 디바이스거든요. 온 디바이스. 예, 네. 거기에다가 AI를 주입하는 게 그 위에다가 주입하는 거, 그 안에다가 주입하는 거거든요. 네. 온 디바이스거든요. 이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온 디바이스 AI ETF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좋은 이제 고려 대상이죠. 예,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주변에 또 원자력 발전소의 SMR이라는 것은 또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죠. 이 SMR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될 거잖아요.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전력이 부족하면은 그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모자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력과 데이터 센터와의 궁합, 조합, 그것과 관련된 ETF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ETF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유형의 또 ETF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로딩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역이 넓은 쪽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워낙에 반도체 영역이 넓고 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ETF도 여전히 관심 대상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AI라는 산업 하나와 연관이 돼서 뭐 원자력, 전력기기, 온디바이스 AI까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업들 지금 당연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만큼 저희가 꼭 봐야 하지만 네. 지금 박사님께서 저희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하면 성장주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이오주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시는데 예. 지금 바이오주 투자하는 할 수 있는 시기냐, 들어가도 되는 시기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바이오텍에 대한 그 영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아마 많이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액티브 않느냐,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텍 분야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맛이 있다, 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바이오텍이 언제쯤 활성화될 것이냐 그런 관점인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모멘텀요. 뭐 AI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서 기술 혁신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싼 종목 쪽에서는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었을 때 즉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바이오텍 분야도 드디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강하게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만큼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현재 AI냐 바이오냐 한다면 AI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쪽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AI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우리 박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슈와 또 ETF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네. 그럼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해드리는 전략들이 많잖아요. 예.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들고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선물일까요?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와 관련된 교육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막을 통해서 나가는 그 연락처를 활용하시면은 선물 투자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강경진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박사님의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증시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